혈액을 뽑기 위해서 생쥐의 눈 옆에 유리 호스를 꽂는다거나 생쥐의 머리 가죽을 자르고 생쥐 발을 뜨겁게 달구거나 하는, 저는 그거 못해서 낫죠.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서 가장 건강한 사람한테 아주 조금의 약물만 넣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복 불가능한 만큼의 끔찍한 병을 얻는 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다 사이코패스고 나쁘다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분들은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면 자기 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과학자들도 역사상에 있었고요. 실험실 쥐는 왜 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이게 실험을 한다, 연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대중분들이 되게 간과하는 게 있는데, 실험은 되게 물리적인 일이에요.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이 드는 일인데, 생쥐는 작아요. 작고 새끼를 많이 낳고 자라는데 시간이 3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쥐는 한 요만한 제 손가락 2마리만한 친구인데, 얘보다 약간 똑똑한 들쥐가 있어요. 시궁쥐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는 렛이라고 하고 생쥐는 마우스라고 하죠. 렛이 생쥐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렛은 애완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러는데, 렛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에서 생쥐 5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험이라고 하는 건 쥐가 수십 마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렛을 수십 마리 쓰는 거랑 마우스를 수십 마리 쓰는 거는 이제 실험실에 필요한 공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쥐로 생쥐로 하얗고 눈 빨간 그런 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쥐만 있지는 않고 그런 쥐를 발브씨라고 하는데, 그 말고 검은색 쥐도 있어서 같은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마다 조금씩 표현형이 달라요.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뭐 키나 몸무게나 그런 형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험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말은 어떤 세균 같은 걸 감염을 시켰을 때 이제 흰쥐에서는 반응이 세게 일어나고 검은 쥐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같은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쥐를 쓴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반응이 잘 보이는 쥐를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실험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쥐를 키우게 된다는 거는 그 쥐를 키우는 설비랑 그 쥐를 돌봐주는 인력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엄청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깔집을 갈아줘야 되고, 안 그러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밥을 줘야 되고 물을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쥐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도 골라내야 될 거고, 이런 노동적인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 쥐를 다루는 법을 따로 배워야 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노동은 모든 실험에 다 필요해요. 예컨대 세포 실험을 하려면 세포 실험을 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요. 생쥐 실험의 단점은 없는 건가요? 역시 동물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윤리적인 일일 거예요. 다른 간적인 예시로 제가 잘 아는 교수님 중에 영국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말기암에 대한 연구를 동물 실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의 윤리위원회에서 그거 하지 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험으로 그 연구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의 가치가 그걸 생쥐한테 말기암을 걸리게 했을 때 그 생쥐가 느낄 고통보다 정말로 크고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런 연구는 한국에서 하고 자기는 영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해서 생쥐의 고통을 그렇게 크게 쳐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건 혈액을 뽑기 위해서 생쥐의 눈 옆에 유리 호스를 꽂는다거나 아니면 생쥐의 머리 가죽을 자르고 거기 안으로 구멍을 내서 뇌에다가 어떤 걸 넣는다거나 아니면 생쥐에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생쥐 발을 뜨겁게 달구거나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이러한 일을 하게 돼서 얻게 되는 과학적 가치가 얼마나 되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저는 그거 못해서 낫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다 사이코패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나쁘다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면 자기 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과학자들도 역사상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실에서는 이제 연에 한 번 정도 실험동물을 쓰는 연구실에서는 위령제 같은 거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세포에 대한 책을 썼는데 실제로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물 실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세포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 개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앞에 모델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험 동물을 모델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을 조금 내가 연구하기 편하게 단순화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단순한 동물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외우게 해요. 대장균이랑 효모나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그리고 생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하는 건 이 친구들의 학명이 논문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아주 많이 수행되고 있다 같은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지외의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본인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 동물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족제비가 실험에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족제비가 작은 동물치고는 되게 특이하게 뇌에 주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생쥐나 쥐에는 시궁쥐에는 뇌에 주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쥐를 가지고 아무리 깊게 실험을 하더라도 생쥐를 가지고서는 왜 인간의 뇌는 주름이 생길까? 언제 생길까? 어떤 방법으로 생길까 하는 연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더 적합한 모델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족제비가 그나마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 작고 새끼도 많이 낳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정말 목적에 따라서 실험 동물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예컨대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생기는 수정란이 어떻게 하나의 인간이 되는지 또는 개체가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힘들고 생쥐를 가지고 연구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그거 할 때마다 배를 갈라야 되는데 이걸 시점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이걸 닭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병아리는 알에서 태어나니까 그 알을 묵은 상태에서 껍질을 잘 깨면 발생을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대왕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큰 동물인데 이게 신경세포도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신경과학자들이 초창기에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1m짜리 신경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눈에 잘 보이니까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신경생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쓴 모델 동물은 생쥐였어요. 생쥐랑 시궁쥐, 커다란 쥐랑 작은 쥐였거든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트, 제 손바닥보다 작은 한 이 정도 되는 플레이트에 놓고 쌓아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초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간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1.5ml 한 제 손바디만 할 건데 이 튜브를 많이 쓰는데 이 튜브를 보통 상자에 보관을 해요. 이게 9×9 그래서 81개의 튜브를 넣을 수 있는 박스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연구실에 갔을 때 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튜브가 아니고 시약을 담아놓은 튜브가 아니고 바이알 하나하나가 다 안에 초파리가 들어있고 초파리랑 초파리 먹이가 들어있고 거기에 유전자 조작의 종류가 다 다르다. 초파리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를 끄고 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과학자들이 그렇게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런 건 마우스에서는 못 쓰죠. 왜냐하면 마우스는 항온 동물이어서 자기 온도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파리 연구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초파리가 우리가 아는 그 초파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초파리에서 뇌를 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당연히 현미경을 보고 하는데 핀셋을 잡고 있는 건 손이죠.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뇌를 빼는 거죠. 핀셋으로. 또 모르겠어요. 한국인이 젓가락질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동물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생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종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종의 특징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은 실험실에서 옮겨올 수 있는 자연밖에 없으니까요. 그 외의 연구는 거의 현상만 보는 거죠.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깥에 있는 뭐 생태 연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분자생물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 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약을 만든다고 할 때 되게 뭐 10,000가지의 신약 후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 실험실에서 그 약물을 찾아내고 세포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생쥐 같은 데 적용을 해서 이것들이 동물에서도 잘 된다는 걸 밝힌 다음에 사람한테 하는 곳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동물에서 먹혔는데 생쥐에서 먹혔는데 사람한테 안 되니까요. 이거 같은 예시로도 단적으로 동물한테 갔을 때 되게 잘 됐는데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서 가장 건강한 사람한테 아주 조금의 약물만 넣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복 불가능한 만큼의 끔찍한 병을 얻는 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으로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이 만들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이게
연구는 물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장기를 본딴 엄청 첨단 장비 같은 게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실험동물보다 엄청나게 비싸면 그걸 가지고 실험을 막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질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냐였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실험 모델 동물들 중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한 1mm짜리 엄청 작은 벌레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세포는 누가 누구랑 연결되는지가 이미 다 밝혀졌고 그래서 컴퓨터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컴퓨터 안에 예쁜 꼬마 선충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예쁜 꼬마 선충으로 연구를 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명현상이라는 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현상이 당연히 예쁜 꼬마 선충에도 많고 그런 거는 실제를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정말 먼 미래가 아닌 이상은 계속 우리는 실제 생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AI가 발전한 미래에는 실험실 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까요?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우는다는 것 자체가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봐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는 많은 우리 몸을 이루는 조직 세포를 그냥 세포만 따다가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험동물을 따로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포는 세포주라고 해서 무한히 분열을 할 수 있고 내가 잘 관리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실험동물을 일일이 희생해서 세포를 꺼낼 필요도 없이 계속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세포주들은 대부분 암세포에서 연유한 게 많아요. 마치 헬라세포처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포들은 수명이 있어서 몇 번 분열하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의 세포에서 이게 수명을 건드리는 부분이 꺼졌다라고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도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경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거든요.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세포고 이런 세포가 분열을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 기억이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성격이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체가 성장한 다음에는 새롭게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험실에서 하기 위해서는 원래 항상 새로운 쥐의 뇌에서 그걸 추출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분열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포가 죽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쥐를 이용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보고 같은 식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줄기세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기술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그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계속 분열할 수 있고 그 분열한 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의미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신경세포가 되게끔 분화를 시킨 다음에 그 분화된 신경세포를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세포가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도 점점 실험실 안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동물 실험을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의 중요한 점은 제가 방금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줄기세포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세포 같은 거를 떼다가 역분화를 시키면 사람의 줄기세포가 되고 그걸로 만들어진 신경세포는 사람의 신경세포거든요. 그렇다면 쥐를 한번 건너뛴 거죠. 처음부터 사람의 세포로 실험을 한 다음에 그걸 사람의 결과에 넣는 거는 쥐를 한번 거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제가 책에다가 쓴 것은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 거의 쓰지 않았고요. 이제 세포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어떠한 종류의 세포를 키우고 이러한 세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같은 거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 말고도 실험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이룰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면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나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로 하면 되게 짧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 재료를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축구 선수가 경기를 뛰는 거는 120분인데 그 120분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 운동을 한다거나 작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미 끝난 경기라고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경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이나 아니면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을 다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실험이라고 하는 건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활동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게 얘기를 하면 내가 실험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험이라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엄청나게 커다란 기계를 돌리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시약을 떨어뜨려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 실험 또는 분자생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일을 합니다. 예컨대 DNA를 자른 다음에 잘라 붙이는 일은 되게 기본적인 실험이에요. 그렇지만 연구자들이 직접 DNA를 자르지는 않고 DNA가 있으면 거기에 DNA를 자르는 효소를 넣고 기다리고 그 다음 잘렸는지를 기계로 확인하고 이후에 DNA를 갖다 붙이는 효소를 넣고 기다리고 붙였는지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루 종일 있는 건 먼저 아침에 실험실에 가서 오늘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방금 얘기한 DNA를 잘랐다 붙여는 일을 한다면 아침에 가자마자 DNA를 자르겠죠? 그럼 1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다른 실험을 합니다. 뭐 세포에 먹이를 준다거나 같은 그런 실험을 하겠죠?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다음 효소를 넣고 그 다음 또 3-4시간이 빈다면 그때 점심 먹으러 가고 점심을 먹다가 돌아온 다음 실험을 하고 그런 다음 밤에는 하룻밤이 걸리는 실험을 걸고 집에 갔다가 도착하고 같은 식으로 되게 오랫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실험의 양이 달라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한 자리에서 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실험을 한 공간이 항상 같은 곳에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DNA를 잘랐다가 붙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 세포 실험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동물 실험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자들은 연구소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하루에 10,000걸음씩은 그 안에서 걸어요. 여기서 분자세포 생물학 실험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실험을 하고 같은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현역 연구자 친구가 있는데 본인은 자기 일이 블루칼라라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쓸 일이 없어서 되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손가락 관절 실험은 손으로 하니까요. 이 관절 아플 수 있다라는 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실험가들은 적어도 사무직 종사자들보다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일상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연구나 실험이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를 뭐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험은 내가 어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마다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단계를 확인하는 그런 소스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밝혀지지 않는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험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험을 잘 설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을 분석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게 예쁜 피크가 나와야 이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잘 만들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자꾸 다른 피크가 나오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알아내기 위한 장치예요. 이게 물질이 잘 나왔는지.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 나오려면 이게 하나의 산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작은 산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실험용 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용 물이라고 하는 건 일반 수돗물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한번 거르는 물을 써야 되는데 이 장치를 제대로 써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를 3번 거르고 심지어 그 거르는 필터도 분석용 되게 촘촘한 필터를 써가지고 불렀어야 됐는데 아닌 필터를 쓴 거죠. 그래서 물을 잘못 써서 단백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기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기기가 너무 정직하게 그 물에 다른 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물을 잘못 쓴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답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은 되게 어렵고 이거를 하나 알기까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계속 반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험은 항상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되게 지난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이 진짜 과학인지 아니면 유사과학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가설대로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게 한 80%고 사실 조건을 잡는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는 조건을 잡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연현상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일일이 다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진짜 깔끔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오차가 많고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데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유사과학 전체가 아닐까라는 말을 농담 삼아서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분자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과학의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또는 제가 모르는 수많은 과학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과학이 과학이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서 MRI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MRI에 사람을 넣고 그 안에 화면을 띄워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 뇌에서 일어난 일을 찍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거를 찍는다고 해서 딱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과학 데이터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거나 하지 않아요.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걸 다 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써서 원하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실험을 통해서 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것도 유사과학 같아요. 데이터를 걸러내잖아요. 예컨대 쥐를 가지고 한다면 실제로 쥐의 뇌는 반짝반짝 빛을 내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형광단백질을 만들어서 쥐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형광단백질이 나오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쥐의 뇌를 꺼내서 관찰을 하고 형광현미경으로 찍으면 빛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반응을 했던 빛이 난다 또는 안 난다 같은 식으로 깔끔하게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과학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 각자 자기들이 데이터를 보기 위한 방법론을 배우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실험실에서 실패 또는 실수로 나온 결과가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거 되게 제가 질문 받고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커털린 커리코랑 드루 와이즈만이 받았잖아요. 코로나 백신 만든 공로로. 그런데 이거 되게 알려진 사실인데 커리코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고 어느 정도로 실패를 했냐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애초에 유펜은 커리코를 교수로 기용한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커리코는 계속 선임연구원 같은 직위로 있었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너무너무 안 나오니까 커리코를 잘랐어요. 그래서 잘라서 그 커리코가 독일에 있는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화이자랑 잘 되고 저쩌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하는 뭐 그런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커리코가 한 여러 가지 실패 중에 하나가 인공 RNA를 만들어 세포에 넣었는데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를 되게 찾았고 그 와중에 이제 드루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면역학자가 유펜에 오게 되었고 그 사람과 알게 되었던 게 RNA의 일부분이 세포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외부의 물질에 방어하는 기제인데 RNA 자체도 우리가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니까 외부 물질이라고 반응을 해서 그걸 다 쪼개버린 거죠. 그러니까 RNA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커리코랑 와이즈만이 생각을 했던 게 그 RNA를 변형을 시켰던 거고 그래서 이 변형된 RNA가 세포에 들어갔을 때 더 오래 있게 되고 그 RNA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냈다가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이 실패의 과정이 얼마나 길었냐면 커리코 딸이 그 수전 프렌치어라고 조정 선수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게 노젓는 경기인데 그래서 이거 하나의 실패를 해결하는데 수전 프렌치어가 2번의 올림픽을 나가서 둘 다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8년이 걸린 거죠. 그때 동안에 커리코랑 와이즈만은 풀리지 않은 문제를 계속 파고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mRNA 백신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퍼지게 됐죠. 그런데 사실 커리코가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건 어떤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반응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mRNA라고 하는 거는 그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계도의 복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사본을 넣어서 세포가 직접 단백질을 만들어서 약물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RNA가 깨진다거나 몸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약이랑 백신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약물이 몸에 이미 생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물질을 만드는 거라면 백신은 아직 걸리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갖추는 거라서 백신은 되게 요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제 들어왔다 하고 마구마구 세포를 쳐야 이제 주변 애들이 반응을 하고 이거 들어오면 되게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때 아프고 부어오르고 열이 나야 백신이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별일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몸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mRNA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키면서도 RNA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 실패는 항상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실험실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구글에서 논문을 찾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뉴턴의 경구가 나와요. 이제 우리는 모두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연구는 그 위대한 연구가 있기 전에 다른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제일 위대하냐를 이제 시대를 떨어뜨려 놓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되게 작은 연구 같은데 이게 나중에 커다란 연구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세포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라고 하면 저는 이제 헬라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헬라세포에 대해서는 제 책에다가 나게 썼는데, 이게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의 자궁에 있던 세포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조직을 떼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과학자가 조직을 뗀 다음에 그걸 자기 직접 키워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가 암세포다 보니까 보통 세포가 바깥에 두면 죽잖아요. 예컨대 제가 상처가 나가지고 제 살점을 여기다가 두면 뭐 죽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제가 생리식염수에 넣는다고 해서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는 그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냥 소금물에 넣어놓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산 거죠. 그래서 과학자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세포가 분열하게 놔뒀고, 세포가 분열한다는 거는 이제 수를 불린다는 말인데, 그 불어난 세포를 자기 친구 과학자한테 다 나눠줬어요. 전 세계로 퍼졌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세포, 이제 헨리에타 렉스의 앞자리만 떼가지고 헬라세포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헬라세포를 키우면서 헬라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를 키우는 방법을 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잡게 되어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헬라세포의 발견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세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세포도 키우지 못했을 거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커털린 커리코가 mRNA 백신을 만들었다 같은 발견도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헨리에타 렉스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버려졌던 일이고, 그리고 헨리에타 렉스는 그러고 죽었어요. 암 때문에. 그런데 헬라셀을 가지고 이뤄낸 발견은 엄청나게 많고, 그걸로 이제 생명과학 회사들은 진짜 수천억 대의 돈을 벌었는데, 이제 헨리에타 렉스의 가족들은 헬라셀이라고 하는 게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미국에 있는 되게 전형적인 흑인 가정처럼 이제 가난하고 차별받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그것도 이들이 알게 된 계기가, 그 헬라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세포를 비교할 만한 세포가 필요하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헨리에타 렉스의 가족들을 찾은 거죠. 그때서야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의 세포가 전 세계에 있다는 걸 이분들이 알게 되었고,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포의 예시가 있는데, 그건 그 낙태한 아이의 세포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사실 어른들은 몸이 다 커버렸잖아요. 근데 아기들일수록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더라도 더 빨리 아물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하면 태아세포라면 그럼 분열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이 낙태를 부탁하러 왔을 거고, 그때 이제 낙태한 태아에게서 세포를 좀 뺀 거죠. 그랬더니 건강한 게 잘 자라서 아직까지도 잘 쓰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그때 이러한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윤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한 실험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치만 이미 윤리적인 규정을 정해놓으려고 보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이런 세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포는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는 세포는 가만히 먹이를 주면, 약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배지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바꿔주면 세포가 하나에서 둘이 돼요. 그럼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이렇게 2의 배수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는 얼릴 수 있어요. 얼리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DNA도 그래요. DNA 보통은 물에다가 녹인 상태로 있는데 이것도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한 실험이 내 실험실뿐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쪽의 실험실에서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재현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실험실에서만 성공을 하고 다른 실험실에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조건이 내 실험실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내고 그 논문에 자신이 실험한 방법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적는 이유는 이게 다른 실험실에서 재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세포, 내가 쓴 DNA는 널리 퍼질수록 좋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대학원에서 실험할 때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어요. 만약에 사형수가 있어서 그 사형수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 생쥐 같은 걸로 실험을 할 때는 생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는 어쨌든 말을 할 거니까 지금 네가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뭐 노란색이 보인다, 파란색이 보인다, 말을 할 테니까 되게 결과를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 결과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논문에 낼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논문을 못 내니까 안 하겠다고 해요. 어차피 윤리를 넘는 일은 지금도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명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내가 해낸 실험을 읽고 그 다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기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되게 신기한 도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쥐라고 할게요.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개복하거나 이제 직접 꺼내보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파이펫이 제일 신기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펫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이펫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액체를 옮기는 도구고 스포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이드는 다이소에서도 팔고 이런 게 그 화장품 소분하는 용도 같은 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파이펫과 스포이드가 다른 점은 이제 스포이드는 내가 손으로 힘을 줘서 눈금을 보고 물을 맞춰가지고 넣는 거라면 파이펫은 눈금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려서 내가 뭐 765 마이크로리터를 하겠다라고 하면 미리 다이얼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딱 756 마이크로리터만 해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이펫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다 물방울밖에 아니에요. 제가 방금 DNA도 물에 녹아져 있고 세포도 배양액에서 있는 액체 형태로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실험은 액체에서 액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옮기게 도와주는 기기가 파이펫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파이펫을 손에 쥘으로써 내가 얼마만큼의 시약을 옮겨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걸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부피의 감에 대해서 묻는다면 사실 1ml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는 1.5리터 페트병이나 아니면 500ml 생수 정도의 그런 걸 텐데 생명과학자들은 이런 부피보다도 1ml부터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1ml가 1000마이크로리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마이크로리터, 뭐 몇십 마이크로리터 같은 식으로의 시약을 부피를 옮기게 되어서 파이펫을 쥘으로써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감을 잡게 됩니다. 실험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교수님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실험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학계 이상한 점인데 가장 실험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은 다음에 실험을 안 시켜요. 그래서 교수는 어떤 일을 하냐. 제자들을 키우고 실험실을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연구를 직접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연구를 책임지는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라고 하는 건 본인을 과학자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말하자면 과학도들, 대학원생들이 하게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진 다음에 이제 한 명의 과학자가 되어서 학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어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처럼 석사를 밟고 박사를 밟은 다음에 외국에 가서 포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석사나 박사를 외국에서 가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 또는 외국 대학에 제안을 받고 돌아와서 또는 신청을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어떤 일련의 긴 단계처럼 그래서 이 단계를 빠져나가게 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봐요. 이게 한국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정해진 루트가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면 나고자처럼 보는 거는 사실 학계도 똑같은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고 싶어서 교수가 되지 않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냥 직접 현역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거죠.
예컨대 카탈린 커리코도 노벨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험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꼭 교수가 되는 것만이 과학자가 되는 길은 아니고, 오히려 교수가 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더 과학에 맞닿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험이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이게 실험이 적성에 맞으려면 일단 이게 다 블루칼라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노가다여서 굉장히 많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반복을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좀 그거를 하다가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거는 좋아하는데 굳이 내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되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간에 나왔고, 지금은 그래서 그 지식을 생산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적으로 본 죽음은 정확히 어떤 과정을 의미하나요? 생물이라고 하는 걸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단세포 생물이면 단순하죠. 세포 하나로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대표적으로 원핵 생물인 세균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친구들의 죽음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터진다거나 해서 이제 세포의 안팎의 경계가 사라지면 그 세포 안에 있었던 단백질도 흘러버릴 거고, 세포만이 가지고 있던 농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균은 죽은 거죠. 그래서 항생제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세포막이다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세포벽을 깨트려요. 그러면 이제 세균이 터지고, 그러면 그 세균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시스템이에요. 세포가 하나하나 더 모이게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들이 서로 각자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세포 생명의 죽음은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사람도 다세포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는 건 의학적으로 연수의 활동이 멈추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연수가 어디냐면 그 뇌에서 척수랑 뇌가 만나는 지점, 우리 입 뒤쪽에 있는 그러한 지점에 있는 부위고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 호흡이나 그 혈액순환 같은 그런 자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여기가 멈추면 우리는 호흡도 하지 않게 되고 이제 돌고 있던 심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령 우리 몸에 어떤 일부의 세포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산소나 영양분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곧 다 멈추겠죠. 그래서 우리 뇌가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뇌 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뇌는 어떤 부분이 파괴되더라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뭔가 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겠죠. 성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있는데, 반면에 연수가 파괴되면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탄광 노동자가 이제 폭탄을 놓고 이제 쇠막대로 그걸 이제 폭탄을 막 집어넣고 있다가 터지는 바람에 쇠막대가 머리를 그대로 뚫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원래 되게 그 작업 반장이었고 리더였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제력이 없어지고 되게 난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 쇠막대를 자기 머리를 뚫은 쇠막대를 들고 다녔고, 그러다가 도박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원래 그 반듯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제 되뇌가 약간의 파괴되는 거는 생존에는 그렇게 큰 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건 연수라고 하는 기관이다. 세포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아포토십스라고 하는 세포 자멸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예시로는, 그래서 이게 권총 자살할 때 이렇게 쏘지 말고 입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수를 바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제 손가락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5갈래로 세포가 자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자라고 나서 이 갈퀴 부분이 아포토시스 세포 사멸을 일으켜가지고 사라져서 손 모양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많이 알려진 예시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세포 자멸, 아포토시스를 겪고 있고, 그래서 한 500억 개의 세포가 세포 사멸을 일으키고 그만큼의 새로 분열해서 생겨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다 보면 유전물질 DNA가 2배가 되는 일인데, 이게 복제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잘못된 세포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또는 이제 바이러스 같은 데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펑 하고 터지면 세포 바깥의 물질로 쏟아낼 거니까 그런 것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몸에 되게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이제 몸이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세포가 자살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건 개체가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내리는 것인데 세포 하나하나는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세포 생명체는 이미 시스템이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세포는 계속 살고 필요하지 않는 세포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포도 자살을 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세포가 인간한테는 없는 죽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세상이죠, 이 몸이. 아무리 심한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그럼 죽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 수 있을 거예요, 기술이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헬라세포 얘기도 했었고 세포주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세포들은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원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방금 제가 얘기한 아포토십스 같은 그런 걸 일으키는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를 무한대로 살 수 있게 하고, 그렇지만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그리고 분열하지 않는 예컨대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랫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세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다면 영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너무너무 쉽게 얘기해서 엄청 쉬워 보일 텐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고요. 지금의 과학조차도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세포들이 여럿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조직들이 하나의 장기, 기관을 이루는데 이런 단계만 되더라도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시스템적인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되겠죠. 최근 영생과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현재 인류는 몇 살까지 살 것으로 보시나요? 모든 과학 연구가 그렇지만 과학이라고 한 연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영생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뿅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가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면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100살이 넘어가 있고 같은 시기 될 것 같아요. 그 예시로 이제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약물이 되게 유명한데 이게 제약회사 사람들이 이스터섬이라고 저기 남미 쪽에 있는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제약회사 사람들이 간 적이 있어요. 이들이 새로운 물질을 찾아서 자기들이 만들 만한 거는 다 만들었고 찾아볼 만한 거 다 찾아봤는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건 이제 맨바닥에 헤딩을 하는 일이니까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미생물을 찾아내서 그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을 조사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냥 드립다 그 섬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이스터 섬에서 흙을 긁어서 실제로 새로운 미생물을 찾아냈고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을 이 약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터 섬이 그 원주민 말로는 라파누이라고 하기 때문에 라파를 가지고 오고 이제 뭐 항암제나 항생제를 만드는 마이신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냈고 이 물질이 초기에는 면역의 억제제로 쓰였어요. 이제 면역을 억제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면역은 굉장히 필요한 반응이니까 이게 장기 이식에 쓰이는 약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게 당연히 바깥 물질이라고 인식을 해서 몸에 염증 반응이 엄청 크게 일어나서 보통은 오래 살지 못해요. 이럴 때 라파메이신과 같은 면역 억제 물질을 넣어줘서 면역 반응을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장기를 정착을 시키는데 이러면 이제 외부 감염에도 취약해지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라파마이신을 쓰고 나서 이게 잘 듣는 건 알겠는데 어떤 원리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는 식으로 이제 연구가 거꾸로 되게 되었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라파마이신이 수명 연장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초파리나 효모나 생쥐까지도 이게 다 걸돼요. 그래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평균 대조군의 평균 수명보다도 오래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조군과 실험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못하니까요. 대신에 이제 라파마이신을 섭취하는 군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후조사 같은 거를 하게 됐는데 모르겠다가 연구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게 큰 부작용은 없는데 수명을 연장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실험실에서 동물들 가지고 해보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라파마신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근데 수명 연장하겠다고 막 실리콘밸리에 나온 회사들 다 망해가고 있다고. 라파마이신이 하는 그 생물학적 기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따라하려면 요새 유행하는 그 저속노화 하면 돼요. 고기 덜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아 맞아, 랍스터 같은 거는 이제 계속 껍데기만 벗기면 계속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하니까 끼워서 죽는 거다 같은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런데 영생하는 연구도 제가 실험은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컨대 쥐를 가지고 영생하는 연구를 해보자고 합시다. 그러면 늙은 쥐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리고 보통의 연구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쥐를 만들어서 이제 새끼 때부터 키우는 거죠. 그런데 쥐가 한 수명이 2년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처치를 가했는데 그것의 결과를 2년 후에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구하기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하물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상대로 연구를 하려면 어떤 처치를 가한 다음에 뭐 80년, 100년 후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년, 노인이나 아니면 영생 같은 걸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되게 말은 많은데 증거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생 연구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작가님께서는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좀 오래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할 거고, 예컨대 인류는 다시 우주에 나갈 거고, 그러면 사회상이 어떻게 바뀔까 같은 걸 지켜보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생각이 확 바뀐 게, 이게 영생 연구가 되더라도 사람이 죽기 전에 지구가 망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연구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게 인간의 영생보다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비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생명과학 쪽에서도 이제 탄소 고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미생물을 개발하는 연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상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바꿔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는 동화시킨다, 그러니까 산소를 모으는 일인데, 식물이 우리가 많이 없앴죠. 그리고 그만큼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고 하니까 그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이 좋은 생명체를 찾아 나서고, 그것이 없다면 직접 실험실에서 만들고, 이러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 연구보다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연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순수하게 인실론적인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도 사람이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 방향으로 진보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속 터지는 걸 보느니 그냥 제 주변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제 명예 가고 싶다는 게 요새 의견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불치병도 치료 가능하다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체 편집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유전자를 고치는 기술은 1970년대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제 DNA 유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글자라고 할게요. ATCG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다시 붙이고 고치고 그거를 세포에 넣어서 물질을 만들고 같은 기술은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이게 지금 단백질 의약품 같은 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대 초반 정도에 나온 유전체 편집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기술이고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비유를 생각을 해왔는데, 인간의 유전자랑 유전체도 달라요.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어떤 유전물질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라면, 유전체는 우리 인간 세포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그 유전자들의 총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DNA는 이제 4가지 염기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긴 글처럼 쭉 써져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단어가 30억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DNA는 이중나선이고, 그러니까 이게 30억 개가 아니라 곱하기 2 해서 30억 쌍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중나선이 연결이 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쌍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 반쪽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반대편을 복구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유전체 30억 쌍을 우리가 숫자는 되게
좀 감으로 잡기 어려운데 이걸 30억 쌍을 30억 원이라고 하면 조금 감이 오잖아요. 30억 원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억 원에 되는 돈을 10,000원짜리 지폐로 해서 이제 계속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한 30m 정도 되고 이러면 이제 9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하나를 유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체 편집 기술은 거기에 내가 위조 지폐가 한 쌍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꺼내서 원래대로 지폐로 바꾸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9층짜리 빌딩만큼의 높은 10,000원짜리가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저기 뭐 5.6m에 있는 저기 10,000원짜리가 이상해 해서 꺼내서 고치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유전자가 10,000원이라는 전체를 하고 얘기한 건데 사실 유전자는 크기는 얼마든지 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30억 쌍이라고 하는 유전체 전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조금 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유전자를 찾아내서 고치는 기술이 지놈 에디팅 유전체 편집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편집 기술은 지금 실제로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예컨대 어떤 빈혈은 적혈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생겼다는 거고 이거를 유전체 편집 기술로 멀쩡한 적혈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유전체 안에 넣으면 이제 그 사람이 빈혈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럴듯하고 쉬운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세포가 다 하나하나씩 그 9층 건물짜리 3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마다 위조지폐를 빼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가 되는데 이걸 60조 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게 몸에 있는 세포를 전부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혈구는 스스로 분열하는 세포가 아니라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골수에 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혈모세포라고 하는데 그 조혈모세포에만 유전체를 바꿔주면 이제 그 조혈모세포에서 계속 건강한 적혈구를 만들 거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있더라도 건강한 적혈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의 세포의 일부만 바꾸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유전체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유전체가 진짜 크고 이게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20년쯤 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 하는데 거의 10년은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쌍을 다 해독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도 했고 뭐 쥐도 했고 이제 웬만한 종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가 단백질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유전자는 예컨대 A 유전자는 B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고 B 유전자는 뭐 C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 같은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유전체 편집 기술로 우리는 이제 한두 가지의 유전자를 보고 고치거나 그거에 대체하는 염기 서열을 넣는데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켜지듯이 그렇게 되는 질병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일부의 유전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꼭 질병 치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실험실에서 많이 쓰이는 실험 동물들을 유전자를 직접 새로운 유전자를 넣거나 원래 있던 유전자를 끄거나 다른 기능을 집어넣거나 같은 식으로 많이 장난을 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유전체 편집 기술이 새로 도입되고 나서부터 이게 엄청 빨라졌어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질병이 엄청 복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 키가 크거나 지능이 좋다거나 하는 거는 그거조차도 너무 굉장히 복합적인 유전자의 작용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찾아낼 수 없어요. 뭐 키를 키우는 유전자 또는 머리가 좋아진 유전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되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그런 조절 유전자 중에 언어에 되게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게 침팬지에도 있고 아니면 되게 비슷한 서열로 많은 동물들한테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그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건 유전자의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그냥 하나가 있는 것 뿐인데 그 유전자가 이상이 있으면 사람은 언어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대1로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만으로 슈퍼인간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낳을 아기도 우리 입맛대로 유전자 변형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게 제가 방금 유전체 편집 기술로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슈퍼인간이 되는 거는 되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전체 편집을 한 아기를 만들기는 쉬워요.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 하나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면서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생하는 가장 초창기 단계에 유전체 편집 기술을 도입하면 그 이후로 분열하는 세포는 다 편집된 유전자를 가지고 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베이비는 존재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인 허젠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에 폭로를 합니다. 실험은 다 해놓고 나서 유전체 편집을 한 쌍둥이 둘이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이들이 에이즈가 걸리지 않도록 유전체 편집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살고 있고 건강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슈퍼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연구윤리 문제로 이제 중국에서 3년형을 때려서 감옥에 3년 있다가 다시 나온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연구를 하지 않고 말도 안 꺼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윤리적이었다는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유전체 편집조차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랑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바꿨더니 에이즈가 안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허젠쿠의 주장이지 이게 제대로 될 거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아직 이 친구들은 애기니까. 그래서 이 유전체 편집 기술이 대단해 보이지만 100% 성공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편집이 성공한 세포만 가지고 실험을 이어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수정란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애는 실패를 하고 어떤 애는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당장은 확인할 수 없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검사하는 것도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세포를 보면 그 사람은 죽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공률이 100%도 아닌 기술을 가지고 애를 만들 수 있을지 같은 거는 윤리적인 문제여서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는 질병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과학자들은 또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고요. 실험실에서 인간의 몸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이야기를 책에다가 쓰면서 거기에 좀 더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기관처럼 작용하는 그런 덩어리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오가노이드라고 해도 이제 새끼손가락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몸의 기관은 되게 크죠. 제 몸에서 폐는 한 이 정도 될 거고 간도 한 이만큼 할 거고 그래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장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세포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덩어리는 배양액 안에서 자라게 될 거니까 배양액 바깥쪽에 있는 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방출하기가 쉽겠지만 안쪽에 있는 세포일수록 바깥에 있는 영양분을 받지 못할 거고 그럼 얘네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가노이드는 실제 생명이 장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개체를 유지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몸에 순환계, 혈관과 혈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는 그물처럼 모세혈관이 뻗쳐져 있어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주고 포도당 영양분을 운반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실험실의 오가노이드는 아직은 혈관이랑 같이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작게밖에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순환계도 하나의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혈관 오가노이드가 필요한 셈이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장기 오가노이드랑 만들어가지고 결합하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당연히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연구가 계속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커다란 유사 장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거를 밑바닥에서부터 장기를 만드는 일은 되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걸 돼지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넣어도 면역 반응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도록 많은 단백질을 인간의 단백질로 바꾼 그런 유전자 변형 돼지를 무균 공간에서 키워서 최대한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랑 장기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경제성 얘기를 했는데 밑바닥에서 장기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생명체를 빌리면 훨씬 저렴한, 그래도 묵은 돼지를 키우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그래도 장기를 밑바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이종장기에서 이식받은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오래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결국에는 죽지만 그래도 계속 이러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이 많이 된다면 기술은 빨리 발전할 텐데 사람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기술의 발전도 되게 더딥니다. 생명공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자연적으로 도구를 쓰기 시작한 영장류 이야기나,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인간이 없었다면 그들이 언젠가 의식을 만들었을 거다 같은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인간도 인간의 친구종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인간의 다른 유사 종들이 인간이 멸종시키지 않았다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사회를 이루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인간밖에 남지 않아서 지구상에는 인지활동을 하는 그 사회를 이뤄서 이렇게 커다란 문명을 이룬 종족이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만물의 영장이 일합시고 이렇게 있지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없죠. 우린 동물이죠. 그리고 이것도 진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데, 사실 인간보다 세균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 인간보다 훨씬 많고, 아니면 또 누구의 인용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굉장히 딱정벌레를 좋아했을 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종밖에 없는데 딱정벌레는 정말 많은 종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저는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자세하게 실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회사를 갔다가 다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었고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험실로 간 세포는 제가 어떤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고, 진짜로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별세계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학 이야기는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걸 부정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실험실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내가 실험 결과만 궁금한 게 아니라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좀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